와, 이 보내주신 자료를 딱 펼쳐자마자, 정말 강렬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네요. 농촌은 도시의 식민지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어떤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 거대한 에너지 정책의 뭐랄까 심장부를 꿰뚫는 외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러니까 전농에서 나온 문서거든요. 아,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는 곳이군요. 네, 정부가 발표한 그 장밋빛 에너지 전환 계획의 이면을 그 계획 때문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농촌의 시각에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정부의 그 원대한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왜 농민들은 이 계획이 농촌을 전력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고까지 주장하는지 그 갈등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청사진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 대확장 이 두 가지네요. 맞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아예 없애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와,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요?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두 개의 거대한 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축이요? 네,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과 아리백 산업단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 이름부터 스케일이 확 느껴지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요, 거대한 U자 형태로 연결하는 U자 형태로요? 네, 그런 초고압 직류 송전망, HVDC망을 구축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서해안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서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전기가 제일 많이 필요한 수도권으로 손실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일종의 전기 수송 대동맥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아하.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는 있었는데 그걸 훨씬 더 가속하고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수도권이라는 이 거대한 소비처로 쫙 끌어모으는 파이프라인을 깔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아리 산업단지는 이것과는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리 백산업단지의 기본 철학은 지산지소거든요. 지산지소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한다? 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에 아예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예 단지를 새로요? 네, 그래서 입주 기업들이 쓰는 전력의 100%를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벌써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한쪽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지방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네. 다른 한쪽에서는 아리 100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알아서 쓰게 하겠다니 이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균열점입니다. 아, 그리고 그 균열을 폭발시킨 게 바로 경기도 용인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투자 규모만 622조 원이 넘는다고? 네,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공장을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필요한 전력량이 무려 10기가와트 이상으로 추산돼요. 10기가와트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도시 몇 개를 통째로 밝힐 수 있는 전력량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한 7, 8기가와트 한꺼번에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 수준이죠. 와, 상상이 안 가는 양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막대한 전기를 경기도 용인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뭐냐면 3기가와트 정도는 용인에 새로 짓는 LNG 발전소에서 어떻게든 충당하고 나머지 7기가와트 이상은 비수도권에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 고속도로의 주된 목적이 바로 이거였군요. 그런 셈이죠. 자료에 인용된 공익법률센터 농번의 하승수 대표의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고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은 비수도권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식민지화되는 것이다. 정말 날성 비판입니다. 식민지라는 단어가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농촌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다. 그 7기가와트의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선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부터 용인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34만 5천 볼트짜리 초호압 송전선로를 거미줄처럼 깔아야 하거든요. 34만 5천 볼트요? 네. 자료를 보니까 신규로 계획된 송전선로만 35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걸 육상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농민들 눈에는 우리 마을 우리 논밭을 가로질러서 수도권의 전기를 상납하는 일종의 수탈의 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의 최첨단 산업을 위해서 비수도권은 송전탑과 전자파의 위험을 그냥 감수하라는 구조, 말씀하신 그 균열이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이런 농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내밀고 있나요? 일종의 당근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물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발전 수익도 얻는다는 햇빛 소득 개념,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뭐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 같은데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정부가 이 사업을 너무나도 급하게 그야말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속도전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촌이 기회의 땅이다. 방치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다. 라면서 사업 확대를 직접 아주 강하게 주문한 발언이 인용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요? 심지어 장관이 내년까지 햇빛 소득 마을 100곳을 만들겠다고 보고하니까 마음 먹고 하면 수백 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정말 순수하게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요? 자료가 던지는 핵심적인 의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거든요. 2%밖에 안 돼요? 네. 95% 이상이 제조업, 특히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 부문에서 소비돼요. 그런데 왜 유독 에너지 소비도 적은 농촌에 이렇게까지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이는 걸까? 그러게요. 정말 이상하네요. 자료는 그 이유를 아릴백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릴백이요? 요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부품 납품하려면 그 부품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잖아요. 네. 그게 아릴백이죠. 네.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 기업들의 아릴백 목표를 가장 빠르고 값싸게 맞춰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농지를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결국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농촌이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햇빛 소득이라는 당근 뒤에는 대기업의 아릴백 달성이라는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속도전이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까?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식량 안보 위협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만큼 그늘이 지니까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할 텐데 그게 위협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가요? 저도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실증 연구 결과를 보니까 벼의 경우에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지었을 때 수확량이 최대 71%까지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71%요? 그게 오타가 아니고요. 네, 71%입니다. 그건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기 좀 민망한 수준 아닌가요? 그냥 그늘막 아래에서 벼가 겨우 살아남았다? 이런 수준인데요. 그렇죠. 사실상 그 땅의 농업적 기능이 거의 상실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마늘은 33%, 양파는 30%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와. 지금처럼 기후위기로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 식량 생산의 마지막 보루인 농지를 이렇게 훼손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71% 감소라. 정말 충격적이네요.
식량 안보 문제만 해도 심각한데 이게 농촌 경제 자체를 흔드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고요? 네, 그게 두 번째 문제인 외부 자본의 농업 침투입니다. 외부 자본의 침투. 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농민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료에 따르면 SK E&S 같은 대기업이나 심지어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대기업이 직접 하는군요. 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국가가 주도해서 대기업들이 농업, 농촌에 침투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이 국외로 유출되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판을 깔아주면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벌고 농민은 그냥 자기 땅을 빌려주고 약간의 임대료만 받는, 사실상 에너지 소장농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들이죠? 그가 세 번째 문제, 바로 임차농의 권리 침해입니다. 임차농이라면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입니다. 평생을 남의 땅이지만 내 땅처럼 갖고 온 분들이죠. 그렇죠. 들한테 접근합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받는 임차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땅을 장기 임대하는 거죠.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쏠깃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십 년간 그 땅에서 농사 짓던 임차농은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는 전남 무안이나 완도 같은 지역의 실제 사례들이 언급돼요. 평생 일궈온 밭에서 쫓겨나서 망연자실한 농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저런. 결국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희생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임차농들이라는 게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아픈 지점 중 하나입니다. 발전 수익은 땅 가진 지주와 대기업이 가져가고 농촌 공동체를 지켜온 진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비극이죠.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전국 곳곳에서 저항이 터져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영암 농민 200여 명이 트랙터를 몰고 한전 본사 앞으로 행진하고 천안, 정읍, 영동,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송전탑 반대 집회가 잇따르고 있고요. 네, 초기에는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반대 운동이 이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연대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자료에 언급된 공동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만 봐도 전북, 충남, 경기 아주 다양한 지역의 수십 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들이 여러 차례 연석회의를 거쳐서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같은 전국 단위의 대책위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단순히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그런 님비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이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을 세우자는 겁니다. 정의로운 전환? 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궁금하네요. 첫째, 그 어떤 개발 논리보다 식량 주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지는 에너지 생산지가 아니라 식량 생산지다. 이 기본을 잊지 말자는 거죠. 네, 가장 기본이겠네요. 둘째, 에너지는 SK 같은 거대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공공이 주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공주도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 이윤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발전소를 만들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민간 자본이 주도하면 결국 값싼 농지를 잠식하고 임차농을 내쫓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국가나 지자체 혹은 협동조합 같은 공적인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주민 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시설을 짓는데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처럼 정부와 한전이 위에서 아래로 계획을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몇 번 여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요.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거대한 그림이 하나 그려지네요. 녹색 전환이라는 국가적인 대명분이 식량 생산과 지역 자치라는 농촌의 근본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수도권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 최첨단 에너지 고속도로가 어떤 이들에게는 농촌을 착취하는 전력 식민지로 가는 길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농촌과 도시의 갈등,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거대한 변화를 추진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의 성장, 그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 수요, 그리고 식량 안보와 지역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가치,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자료는 그 답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자본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공영화, 식량 주권, 그리고 주민 결정권이라는 대안적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정부의 청사진이나 기업의 필요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와 권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래로부터 다시 설계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